자료를 좀 준비를 했는데 자료를 한번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료 한번 좀 띄워주시고요. 예, 자료가 지금 띄어져 있는 거죠? 화면이 나가고 예, 나오고 있습니다. 있다고 저는 합니다. 그러면 일단 오늘 이제 제가 준비한 내용의 제목은 이 한은이 연내 금리 인상을 예고했다. 자산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을 거냐 이제 이 부분인데 네. 일단은 그 최근에 한은 총재의 발언들이 이제 갈수록 좀 세지는 모습들이었어요. 그 지난달 5월 27일 날 금통위가 있었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뭐 금리 정상화 시기를 서두르지는 않겠지만 실기하지도 않겠다. 때를 놓치지는 않겠다. 이런 네. 얘기였고요. 그때 이제 제 기억에 저도 그날 방송이었고 또 이제 대부분 그 채권 쪽 애널리스트들이 원래는 내년도 3분기 정도로 금리 인상을 전망을 했다가 이거 보고는 조금 땡겨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그래도 뭐 내년도 3분기 여전히 유지하는 그런 애널리스트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네. 저 같은 경우는 좀 땡겨질 것 같은데 하지만 연내에는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은 저도 그때는 못 했었어요. 근데 이제 6월 11일 날 71주년 그 기념사에서 향후 적절한 시점부터 질서 있게 정상화해 나가겠다. 통화 정책을. 그때부터 이제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시더니만 오늘 있었던 이 물가 안정 목표 운영 상황 설명회라는 기자간담회에서는 아예 대놓고 연내 늦지 않은 시점에 통화 정책을 정상화해 나가겠다. 즉 이제 금리 인상 시점을 이제 약간 이렇게 연내로 못 박았다라는 점에서 네. 제가 봤을 때 오늘 좀 의미가 있고요. 또 오늘 나온 멘트 중에 지난번에 이제 하는 부총재도 얘기하셨는데 기준금리 한두 번 올린다고 해서 이거 긴축 아니다. 경기 여건에 비하면은 뭐 여전히 완화적이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연내 금리 인상도 일단은 실행을 하고 이게 한 번에 그치지 않고 적어도 2번 정도는 인상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던 뭐 어떻게 보면은 시장에 좀 알려져 있는 내용이지만 공식화했다라는 점에서 제가 봤을 때 좀 의미가 있었지 않나 싶고요. 네. 참고로 이 물가 안정 목표 운영 상황 점검이라는 보도 자료가 오늘 한은에서 나왔어요. 근데 이제 이게 뭐냐면 그 한국은행이 중기 물가 목표제를 그 추구를 하거든요. 그래서 네. 이게 뭐 3년에 한 번씩인가 해서 이 물가 목표의 타겟 수준을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2018년 말에 19년, 20년, 21년 이렇게 3개년간의 물가를 어느 수준에서 우리가 타겟팅 하겠습니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네. 어떤 얘기를 했냐면 그동안에는 계속 저물가, 디플레에 대한 우려가 높았던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은행이 급기야는 우리가 향후에 물가의 흐름이 우리 목표에 어느 정도에 부합하는지 그 부분들을 1년에 2번 정도 이 자료를 내면서 또 설명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19년도부터 지금 해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6월하고 12월 2번 보고서를 발표하는데 이제 요번이 바로 상반기 이 물가 목표에 대한 내용들을 좀 리뷰하는 그런 자리였고요. 네. 이제 또 올해 하반기 그다음에 이제 내년에 물가가 또 어떻게 될 건지 이거를 이제 직접 기자간담회에서 총재께서 지금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네. 그 거기서 나온 자료 조금 더 말씀드리면 일단은 그 여기 왼쪽에 보시는 차트는 그 보시는 것처럼 이제 최근에 물가가 쭉 올라오고 있잖아요. 네. 이 물가 상황, 물가 목표 안정 요 상황 자료가 아까 19년도 초부터 시작됐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그때만 하더라도 한국은행의 물가는 1% 중반 정도 수준이었어요. 그 전에도 그냥 낮았고. 그래서 그때만 하더라도 목표는 2%인데 왜 이렇게 물가가 안 오르냐. 디플레 아니냐.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가 있었고 그래서 총재도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디펜스 하려고 소통하는 자리를 만들었는데 지금 불과 이제 2년 만에 벌써 물가 목표 2%를 지금 소비자 물가 상승이 훌쩍 넘어갔죠. 그러게요. 예. 그래서 정말 많이 이 빠른 시간에 이 코로나 이후에 네. 이 통화 정책을 열심히 쏟아내온 효과가 좀 나타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요거는 지금 뭐 매월 나오는 지표이기 때문에 물가가 지금 2%에 안착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무리가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올해 상반기까지 현황이었고 중요한 거는 그러면 향후의 물가는 어떻게 될 거냐라는 거를 전망하는 자료를 보니까 지금 요 왼쪽에 있는 그 숫자 요 그림이 지금 한국은행이 예상하는 물가 흐름이에요. 보시면은 2020년도 상반기 하반기까지만 해도 1%가 안 됐죠. 작년에.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디플레이션 아니냐 우려했었는데 지금 21년 올해 넘어가면서 지금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상반기에만 벌써 거의 한 1.7, 1.8까지 왔고 하반기에는 지금 2%까지 가는. 그래서 올해는 연간으로 봤었을 때 한 1.8 정도 거의 목표제에
다다를 것 같다라는 네. 전망을 하고 계시는데 다만 이제 내년도 가면 다시 조금 낮아지는 걸로 지금 보고 계세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요즘에 이 미국도 최근에 물가가 일시적이다 이런 얘기 계속 하고 있잖아요. 네. 그 제롬 파월 의장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대부분의 약간 경제를 좀 보고 이 지표의 흐름 보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올해 나타나는 물가 상승이 지난해에 따른 기저효과가 크기 때문에 이게 지속되기보다는 조금은 이렇게 줄어들 거라고 예상하는 데가 아직은 좀 많은 것 같아요. 어쨌든 한국은행은 현재 이런 물가의 궤적을 보고 있다라는 거고 네. 뭐 이에 따른 상방 리스크는 만약에 이제 백신 접종이 확대돼 가지고 경기가 더 좋아지면 뭐 생각보다 물가가 더 올라갈 수 있고 거꾸로 코로나19가 이제 재확산되거나 뭐 이러면은 이제 다시 좀 떨어질 수 있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코로나에 따른 그러게요. 네 시나리오가 상당히 좀 많이 갈리는 것 같아요. 아 그러고 보니까 우리 승희 씨 네. 지난주에 백신 받았다고 하는데 네, 네, 예. 잘 맞고 왔습니다. 컨디션 괜찮으시죠? 네, 그럼요. 네. 괜찮습니다. 아유 저도 빨리 좀 맞아야 되는데 네. 예, 이게 저도. 좀 네. 이상하게 갑자기 이제 나이 순서로 이렇게 내려오다가 갑자기 이제 젊은 친구들부터 맞게 돼가지고 네. 저희 같은 중간에 끼인 세대가 조금 예 약간 애매해진 했어요. 있지 않으실까? 예.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도 빨리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예, 다시 계속 이어갈게요. 돌아가서, 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는 거 그러면 이제 올해 연내 금리 인상 한다고 했는데 첫 번째 그쵸. 금리 인상 시점이 언제냐? 가장 궁금한 가장 것 궁금하죠. 같아요. 네. 지금부터가 진짜입니다. 앞에는 조금 제가 사설이 길었는데 지금 보시는 차트는 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흐름인데 지금 2020년 작년 5월 달에 0.5%로 금리 인하한 이후에 쭉 지금 1년 넘게 지금 동결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여기서 이제 인상을 하게 되면 통화정책 사이클이 바뀌는 거죠. 그리고 지난번에 있었던 마지막 인상은 2018년 11월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2018년 11월에 금리 인상 마지막 하고 그 뒤에 금리 인하 쭉 했다가 요번에 다시 인상하게 되면 이제 2년 한 2년 반 만에 이제 금리를 인상하는 거니까 네. 되게 오랜만에 이제 금리 인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총재께서 얘기했던 것처럼 뭐 한두 번 인상해도 긴축이 아니다라고 했으니까 금리 인상이 한 번 있지 않겠죠. 즉 이제 금리 인상의 사이클이 새로 시작된다 이렇게 네.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 항상 이제 이 통화 정책의 큰 그림이 바뀌게 되면 되게 긴장한단 말이에요. 그쵸. 예, 그래서 이 자산 시장도 제가 많이 받는 질문이 이제 뭐 위험자산 끝난 거 아니냐? 주식, 부동산, 뭐 코인 뭐 다 이제 돈 빼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가장 궁금해요. 영향이 어떻게 그렇죠. 될지. 예, 네. 그 우려를 많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네. 그 얘기 제가 조금 뒤에 할 거고 네. 일단은 이제 금리 인상 시점하고 어느 정도 할 건지 그거부터 말씀드릴게요. 네. 자, 일단은 그 향후의 기준금리 인상을 할 때 지금 고려 사항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여러분들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에서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금통위가 1년에 8번 있어요. 네. 그래서 분기에 첫 번째 달, 두 번째 달. 그러니까 1, 2월, 뭐 4, 5월, 7, 8월, 10월, 11월 이런 식으로. 네.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수정 경제 전망이라고 해가지고 한국은행이 그 분기에 한 번씩 분기의 중간 달에는 그동안의 경제 전망했던 거를 리뷰를 해요. 그래서 2월 뭐 어떻게 되죠? 5월, 8월, 11월 이렇게 되겠죠. 네. 요렇게 이제 수정 경제 전망 내놓고요. 그리고 참고로 이제 연말까지 남아 있는 금통이 총 4번이 남았습니다. 지금 이제 7월, 8월, 10월, 11월 이렇게 남았는데 연내 금리 인상을 한다 했으니까 요 4개 달 중에 하루 하겠죠. 그러게요. 승희 씨는 언제 할 것 같으세요? 그냥 찍으면 되는 겁니까? 네네. 저는 개인적으로 네. 7월에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아 7월에? 그럼 바로 다음번에 이야기 나온 김에. 아 네. 예, 좀 세게 거시네. 그럼요. 네. 뭐 가능성이 없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총재께서 지금 그동안 계속 얘기했던 게 뭐냐면 충분한 금리 인상에 대한 시그널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5월달 금통위가 이제 만장일치 동결이었기 때문에 7월의 인상은 너무 빨라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근데 지금 오늘 8월 24일 날 연내 금리 인상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해버리니까 그쵸. 뭐 때에 따라서는 충분히 시그널링 했네라고 하는도 뭐 얘기할 어떤 면피거리가 생겨 있는 거죠. 그래서 7월이 전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제가 봤을 땐 7월은 조금 빠른 것 같고 제 개인적인 전망은 네. 7월에는 아마도 이 금통위원들이 이제 총재까지 포함해서 총 7분이 계시는데 아마 그 중에 한두 분 적어도
한 분 이상, 두 분 정도는 아마 금리 인상의 소수 의견을 좀 내면서 네. 확실하게 시장에 시그널을 알리고 실제 인상은 8월 26일 아니면 10월 12일 요 둘 중에 하루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둘 중에 하루 중에 하나를 굳이 찍으라고 한다면 저는 8월에 걸겠습니다. 8월 네. 써놔야겠어요. 아 이거 써놓으면 안 되는데. 왜냐면 이 영향도 저희가 짚어볼 네. 거지만 네. 그때에 따라서 이제 자산을 네. 어떻게 움직이느냐도 좀 결정을 미리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아 이거 사실 조금 너무 부담스럽긴 한데 부담스러우신가요? 약간 6대 4. 6대 4 정도로. 8월이 한 60%, 네. 한 10월이 한 40% 정도. 알겠습니다. 51대 49 할까? 아, 너무 그 야비한 네. 것 같죠? 아, 비슷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6대 4, 6대 4. 네. 왜 이제 8월 26일이냐면 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 이제 분기 중간 달에 수정 경제 전망 발표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지난 5월 달에 수정 경제 전망 발표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다음번 발표가 7월에는 없고 8월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정도 되면은 어느 정도 경제에 대한 판단이 쓰였을 거니까 이제 그걸 보면서 뭐 8월 26일에 금리 인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네. 또 시기적으로 그때 뭐가 있냐면 그 8월 26일하고 28일에 이 잭슨홀 미팅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항상 전통적으로 이 미국에 뭔가 조금 통화 정책의 큰 변화라던가 그런 것들은 이 잭슨홀 미팅에서 많이 발표가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 이제 이 잭슨홀 미팅에서 테이퍼링이 어느 정도 공식적으로 나올 거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고요. 네. 그러면 뭐 굳이 한국은행 입장에서 더 뜸을 들일 필요가 있을까? 그리고 또 10월은 또 추석이 9월에 있고 이제 10월이고 또 약간 연말로 가니까 약간 뭐 여름을 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기본 가정은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가정을 저도 좀 깔고 싶습니다. 항상 코로나19가 변수네요. 네. 저도 이제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야 되니까 네. 일단 국내에서 변이 바이러스 창궐하지 않고 지금 예정대로 7월 달에 그 거리두기 좀 완화된다고 한다면 네. 8월 26일 날 첫 번째 금리 인상이 될 가능성을 한 60% 본다. 8월에 안다면 10월에는 할 것 같다라는 네. 게 제 첫 번째 전망이고요. 네. 그렇게 정리를 해보고 예.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앞서서 한두 번 금리 인상해도 이거 긴축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리고 과거에 뭐 금리 인상이 단발로 끊긴 적은 별로 없어요. 있긴 있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인상도 내심 이제 생각을 할 거고 사실 이미 채권 시장이나 뭐 금융 시장에는 뭐 금리 인상 한 번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반영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번 인상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붙을 거냐 이제 얘가 더 관심일 것 같아요. 근데 역시 다음번 금리 인상을 우리가 예상하는 데 있어서 조금 정치적인 변수들이 좀 고려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요거를 고려한다고 하면은 또 웃긴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이거를 빼놓고 생각하기도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일단은 내년도에 그러니까 올해 8월이나 10월에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네. 막바로 그 다음 달 하지는 않거든요. 적어도 뭐 한 두어 번 정도 회의를 지켜볼 텐데 일단은 내년도 3월 말에 이주열 총재가 이제 임기가 끝납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제 결자 해지 차원에서 이제 총재께서 그동안 이제 금리를 사상 최저로 떨어뜨려 놨으니까 네. 자기 가기 전에 뭐 조금 더 인상을 해두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것보다 또 중요한 게 3월 9일 날 내년 대통령 선거가 있어요. 맞아요. 대선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대선하고 통화정책하고는 상관없다. 통화정책은 독립적이다라고 얘기하지만 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오비이락. 괜히 또 오해를 살 만한 이런 것들은 또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내년도 1월하고 2월에 금통위가 또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3월은 없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보면 만약에 8월에 인상을 한다면 내년 1월이나 2월 정도에 한 번 더 인상이 있을 가능성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시장을 접근을 해야 되겠다. 네. 만약에 10월이라면 선거 끝난 이후로 조금 밀릴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년도 상반기까지 한 두 번 정도의 인상은 우리가 한번 좀 각오는 하고 이 시장을 접근해야 되겠다. 네. 이렇게 한번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시기적으로 짚어봤고 네. 대망의 이제 영향. 그렇죠. 궁금해요. 이거죠, 네. 이거. 요거 이제 빨리 해야 우리 각도기님 모시고 있으니까, 모실 수 있으니까 빨리 할게요. 일단은 제가 이제 주식, 채권, 외환, 부동산 뭐 이렇게 한번 따져봤는데, 네.
이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통화 정책이 이제 큰 물줄기가 바뀌니까 이 자산 시장에서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지 조금 우리가 큰 그림을 좀 그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좀 개략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제가 차트부터 보여드릴게요. 이 첫 번째 차트는 빨간색은 미국 기준금리하고 그다음에 약간 녹색은 미국의 S&P 500입니다. 네. 승희 씨 보기에 이 미국의 기준금리하고 이 미국 주가하고 뭔가 연관성이 있어 보이시나요? 이게 근데 어떨 때는 비례했다가 어떨 때는 잠깐만요. 반비례하는 구간도 있어 보이지만 모양 자체는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요. 일단은 최근 들어서는 비슷하게 가는 흐름인 것 같기도 그렇죠. 한데요. 제가 그러니까 봤을 이거를 때. 네. 사실 이제 통계적으로 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코릴레이션을 구해보면 네. 거의 상관이 없어요. 아 그렇군요. 네, 왜냐하면 일단은 미국 주가는 계속 쭉 올라왔고 뭐 일반적으로 금리가 오를 때 뭐 주가가 빠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뭐 사실 금리 오를 때 주가 빠진 적 별로 없었고 오히려 이제 금리가 인하될 때 주가가 많이 빠진 적이 있어 보이죠. 예. 그래서 사실은 미국 시장만 봤을 때는 뭐 그렇게 크게 기준금리를 올린다고 해서 주가가 빠진다? 이거 발견하기가 그래요. 어렵고요. 그럼 이제 야 이건 미국이지 우리나라 다를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어서 제가 바로 이 네. 국내 시장 준비했습니다. 자, 요거는 빨간색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고요. 이 녹색 선은 우리나라 코스피입니다. 자, 역시 어떠세요? 이거 뭔가 좀 유의한 관계가 있어 보이나요? 아까랑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보면 뭐 기준금리를 인상했던 2005년도에 주가가 또 올랐던 적이 있고 또 2018년도에는 금리 올릴 때 오히려 또 주가가 빠진 적이 있고 그러니까 사실은 한때 그 유행했던 그 프로그램인데 갑자기 제목 까먹었네. 그때 어떤 그때 프로그램이요? 달라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있었던 예. 것 같아요. 네. 우차상가 있었던. 네. 예. 그때 그때 달랐어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역시 우리나라에서도 이 기준금리하고 뭔가 주식시장의 특별한 연관성을 찾아보기가 좀 힘들다. 그리고 대체로 기준금리 인상이 처음 시작됐던 요때를 보면 이때가 주가의 이번 사이클에서의 고점인 적이 사실 별로 없어요. 이때 한번 볼까요? 2005년도에도 금리 인하하다가 이제 금리 인상 사이클로 가죠. 네. 그 금리 인상 전에 잠깐 시장이 좀 변동성이 커지긴 하는데 처음에 금리 인상할 때 주식이 조금 흔들리는 듯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더 갔죠, 한참. 자, 그리고 요때는 조금 뭐 약간 고점이 일치하긴 했네요. 근데 요때를 볼까요? 또 2010년도에도 보면 금리 인상 하는데 역시 주가는 계속 올라가죠. 그래서 기준금리하고 이 주식시장하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연결시키기에는 좀 무리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금리 인상이 주식시장에 미친 영향이 뭐냐? 어떻게 정의할 수 있겠느냐? 네네. 이제 그 뭐 배당 성장 할인 모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 물론 이제 주로 배당주 관련된 거에 대한 적정 주가를 따지는 모형이니까 이제 요거 모형 얘기하면 뭔 소리야? 뭐 성장도 있고 하는데 왜 저걸로 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제 제가 이 모형을 들고 나온 이유는 이제 두 가지 함의를 주기 위함인데요. 여기 이 배당 성장 모형이라는 걸 보게 되면 어떤 걸 알 수 있냐면 이 주가를 계산할 때 적정 주가를 계산할 때 분자에는 배당금의 배당 성장률을 더하는 형태입니다. 즉 향후에 기업이 배당을 얼마나 더 주겠냐라는 부분이 들어가 있어요. 네. 그리고 아무래도 경제가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향후 배당이 늘어나겠죠. 그렇죠. 그렇죠. 자, 반면에 이제 분모에는 이제 할인율이라는 개념이 들어갑니다. 즉 금리가 여기 들어가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냥 도식화시키면 금리가 상승한다는 얘기는 분모에는 할인율이 높아지니까 주가가 빠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대부분 금리가 상승하는 구간이 언제냐면 경제가 좋아질 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배당도 같이 는단 말이에요. 아. 그러면 금리가 상승하는 구간에서 배당도 같이 늘고 할인율도 높아지면 분자 쪽에 영향이 클지 분모에 영향이 클지에 따라서 이제 주가는 더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네요. 그 수치에 따라 다르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이 배당 성장이라고 하는 거는 또 이 경제 환경하고 밀접할 때니까 즉 결국은 경제가 성장하는 속도하고 금리가 상승하는 속도가 중요하다. 즉 금리가 상승을 해도 경제가 좋아지는 속도에 못 미치면 여전히 주가는 더 올라갈 수 있는 거고 반면에 경제가 좋아지는 속도보다 금리가 상승하는 속도가 더 빠르거나 아니면 금리가 더 높아지면 그때부터는 이제 주가에 악영향을 미치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무조건
금리 인상 사이클이 시작된다고 해가지고 주식 끝났네. 요렇게 얘기하는 건 이르다. 와, 설명 진짜 잘하시네요. 아 그래요? 네. 아 다행입니다. 이거 사실은 이제 지난주에 우리 그 유동원 본부장님하고도 계속 제가 얘기했던 얘기이고요. 네. 자, 또 이제 다음 넘어가 볼게요. 네. 그러면 이제 그런 얘기도 하실 수 있어요. 이거 금리 인상 사이클 시작되면 채권 다 던져야 되네. 채권 버려야 되네. 물론 이제 개인 투자자 중에서는 뭐 채권 투자 안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요즘은 뭐 채권 ETF 투자도 많이 하시고 그쵸. 또 자산 배분 내지는 또 분산 투자 차원에서 채권도 투자하시니까. 자, 여기 있는 차트는 빨간색은 기준금리고요. 여기 위에 바로 있는 건 녹색은 이제 국고채 3년, 좀 비교적 만기가 짧은 거. 그 위에는 이제 국고채 10년짜리 차트인데 보시면은 대체적으로 흐름은 크게 비슷해요. 근데 역시 구간으로 세세하게 쪼개놓고 보면 기준금리가 인상이 된다고 해서 무조건 시장금리가 올라갔던 것은 아닙니다. 대체로 어떻게 되냐면 기준금리가 인상이 된다라고 하면 시장금리가 먼저 올라요. 그 다음에 실제로 금리 인상이 조금 진행이 되면 오히려 시장금리가 먼저 하락하는 거꾸로 가는 모습 나타납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뭐 2005년이라던가 네. 또 뭐 2010년 이때 보시면 여기 2010년 같은 경우 기준금리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무려 올리는데 이 기간 동안 시장금리 보세요. 국고채 10년, 국고채 3년 금리 뚝뚝 떨어지잖아요. 그러네요. 예. 물론 이제 그 전에 올랐죠. 그 전에. 예. 그래서 지금도 보시면 이제 기준금리 인상이 목전에 왔잖아요. 근데 이미 시장금리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는 오히려 장기금리가 고점을 보고 좀 떨어지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역시 이 금리 인상이 채권 시장에 미친 영향이 뭐냐라고 하면 기준금리 결정은 후행적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통화정책 회의를 할 때 그때 금리 결정을 하잖아요. 근데 그렇죠. 1년에 8번 있다고요. 우리나라에서. 그러면 1년 한 달 반, 한 45일 만에 있는데 그 기간 동안 시장은 놀고 있냐는 거죠. 아니죠. 이미 시장은 반영하겠죠. 그리고 요거 아셔야 되는 게 그 채권 시장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금리가 통으로 하나인 줄 아세요. 근데 금리의 종류가 무수히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마치 이제 아까 우리가 코스피가 사상 최고를 경신했는데 별로 체감이 안 돼요라고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뭐예요? 승희 씨가 갖고 있는 종목은 안 오른 거지. 맞아요. 내가 갖고 있는 종목 안 오른 거지. 잠깐 울고 와도 돼요? 야, 그래요? 죄송합니다. 아니 왜냐면 괜찮습니다. 우리 승희 씨가 삼성전자 갖고 있는 거 내가 알고 있으니까. 예. 근데 저도 그런 경우 되게 많아요. 네. 그러니까 코스피는 사상 최고가인데 왜 내 포트의 자산은 안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 많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마치 주식시장에서도 이 코스피 흐름하고 개별 종목의 흐름이 다를 수 있는 것처럼 채권 시장에서도 금리가 기준금리가 올라간다고 해서 모든 시장금리가 쫓아서 올라가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기도 하고 오히려 거꾸로 움직이기도 하고 특히나 이제 그 금리 중에서도 만기가 짧은 애들은 좀 기준금리 변화에 바로 밀접하게 움직이는데 네. 장기 쪽은 오히려 요번에 금리 정책을 바꾸면 그러면 향후에 경제와 물가가 어떻게 될 건데 이제 이걸 예상을 하거든요. 그래서 금리를 올리기 시작을 하게 되면 향후에 이제 경제나 물가가 조금 둔화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미래 경제와 미래 물가를 반영하는 아주 초장기 금리, 예를 들면 10년, 뭐 20년, 30년 이런 채권 금리는 오히려 거꾸로 떨어지기도 해요. 그래서 금리 인상이 된다 해서 채권 시장 무조건 버려야 된다, 탈출해야 된다. 요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인상 사이클 시작되면 오히려 그때부터 초장기채부터 사는 전략이 제가 봤을 때는 효과적입니다. 최근에 미국채 10년 금리 뚝뚝 떨어지는 거 여러분 아시죠? 왜 그러겠어요? 연준이 긴축을 시사하니까 생각보다 인플레가 그렇게 세게 안 오나 보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1대1 관계 아니다라는 거고. 네. 큰일 났네. 빨리 해야 되겠나 지금. 시간이 지금 벌써 27분 됐는데. 그래도 하실 말씀을 하셔야 되니까요. 네. 여러분 조금 우리 각도기님 많이 기다리시는데 제가 아니 근데 각도기님께도 시간을 저희가 충분히 드릴 거니까 맞습니다. 너무 예. 부담 갖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외환시장은 보시면 네. 역시 외환시장도 딱히 뭐 기준금리하고 환율하고 움직임이 뭔가 뭐 정해관계, 역외관계 이런 걸 찾기가 좀 어렵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그럼 제가 바로 진행할게요. 네. 자, 왜 그러냐면 우리가 환율이라고 하잖아요. 환율은 뭐냐면 교환 비율의 약자예요. 통화의 교환 비율. 그러니까 달러와 원화, 뭐 달러와 엔화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주식이나 채권은 절대 가격이 있지만 환율은 상대 가격이에요. 그래서 어떤 통화 가치가 상승을 하면 반드시 그 얘기는 어떠한 통화 가치는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교환의 비율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역시 한 나라의 기준금리가 오르고 내리는 거에 환율은 별로 영향을 받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양국. 그러니까 우리나라 통화정책하고 다른 나라 통화정책의 차이가 벌어지느냐 아니면 좁혀지느냐. 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또 많이들 얘기하시는 게 우리가 연내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미국은 지금 금리 인상 빨라야 2022년 말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럼 우리가 미국보다 금리 인상 빨리 하네? 그러면 통화 차이로 보면은 오히려 한국 원화가 좀 강해져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죠? 그러게요. 통화 정책이 우리나라가 좀 더 긴축으로 가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보셔야 돼요. 우리나라는 이 통화 정책의 주요 수단이 기준금리밖에 없는 건데 미국은 기준금리 정책 썼다가 양적 완화 썼다가 포워드 가이드 썼다가 그들은 무기가 많아요. 그래서 이미 미국은 지금 테이퍼링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테이퍼링이라는 것 자체가 결국은 통화 정책의 완화를 줄이는 거니까 우리가 하는 금리 인상하고 정책의 효과는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은 쌤쌤이다. 우리가 금리 인상하는 거하고 미국이 테이퍼링 하는 거하고 서로 균형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환율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럼 이제 결국은 여기서 환율이 최근에는 이제 연준이 금리 인상을 테이퍼링을 좀 서두른다고 하고 네. 금리 인상 시기도 조금 앞당긴다고 하니까 환율이 지금 1130원대까지 확 치고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여기서 더 치고 올라갈 거냐인데 우리가 연내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장군 미국이 치니까 하느니 인상을 하게 되면 멍군 뭐 이런 식이 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환율도 이 하느니 금리 인상을 대응해서 한다고 한다면 여기서 막 이렇게 상단이 많이 열리면서 갈 것 같지는 않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그 미국의 긴축 속도가 얼마나 빠를지 우리 그 기준금리 인상 속도하고 그거를 좀 지켜보셔야 환율의 추가 상승 여부를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환율은 저도 뭐 전망을 하는 게 너무 무섭습니다. 제가 다른 시장은 전망하는 게 비교적 편한데 네. 환율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요 정도만 말씀드리겠고 네. 자 이제 마지막 부동산 시장도 많이 물어보실 거예요. 이것도 궁금해요. 이것도 궁금하죠. 예. 자 부동산 시장에서는 일단은 요 차트는 뭐냐면 그 맨 위에 있는 거는 그 전국하고 서울의 아파트 가격의 그 지수 흐름입니다. 네. 보시면은 쭉 올라가죠. 언제였냐면 2011년부터. 근데 이때가 보면 또 우리나라에서 금리를 인하하는 시기가 또 맞물려요. 그러니까 대체로 보면 뭐 주식이나 환율 같은 경우는 주식 채권 환율은 이 기준금리하고 좀 인과관계 내지는 어떤 그 상관관계가 좀 떨어지는 반면에 부동산 시장은 나머지 시장에 비해서는 조금은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특히나 이 부동산 시장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유동성하고 수급이거든요. 네. 그다음에 뭐 요즘에는 뭐 GTX, 도시철도, 이 그쵸. 교통망이 되게 중요한데 네. 그냥 일반적인 시장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이제 다른 모든 조건이 일정하다면 결국은 유동성, 특히 영향을 많이 주는 이제 기준금리 변화에 밀접할 수밖에 없고 그동안에 이제 기준금리가 계속 낮아지면서 이 부동산 가격도 상승세를 보였던 것 같은데 그럼 이제 금리 인상 시작되니까 부동산 시장도 끝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제 생각은 결론적으로 기준금리 지금 0.5%이고 네. 총재님 말씀대로 여기서 한 번 올리면 25bp씩 움직이거든요. 그럼 0.75, 두 번 올리면 1%. 그러면 사실 여전히 과거에 우리가 봤던 그 기준금리 수준의 낮은 그런 하한 레인지에 있어요. 그러니까 당분간은 그래도 올라도 낮으니까 그렇죠. 크게 영향을 미치지 예, 않을 그래서 것이다. 뭐 금리를 한두 번 올린다 해서 부동산 시장이 쇼크를 받고 뭐 자산 버블이 터지고 사실 저는 그렇게까지 보진 않습니다. 특히나 이제 또뭐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네. 뭐 아직 그런 게 있으니까 예, 뭐 물론 부동산 시장 양극화 있긴 한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여기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제 전국과 서울의 아파트 가격 기준이다 여기 한번 드리겠고요. 이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결국은 이제 금리 인상을 하는 게 분명히 통화정책 사이클의 큰 변화이기 때문에 이 자산시장 전반에도 영향을 주는 거는 당연할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딱 한 가지로 결론지어 말씀드리자면 기준금리 인상이 처음 시작되는 것은 사실 지나놓고 보면 이렇게 큰 변화는 없다. 실제로 이 기준금리가 인상이 돼서 자산시장에
악영향을 미치고 경제에 부담을 주려면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올라가야 돼요. 네. 그러면 그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라고 하면 저한테 만약에 물어보신다면 저는 그냥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준금리가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 수준 정도에 가까워지면 그때부터는 이제 자산시장이 충격을 받고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기 시작할 겁니다. 그럼 이제 그 수준이 얼마입니까?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 거의 한 1% 한 후반 정도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한 2번 정도 인상을 한다 해서는 그렇게 자산 시장 전체가 이렇게 막 흘러내리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고요. 네. 대신 뭐든지 항상 정책의 변화가 시작되는 초반기에는 두려움이 앞서는 건 맞아요. 그리고 뭔가 빌미를 주죠. 네. 그동안 이제 많이 올라왔던 것들을 좀 정리하고 싶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출렁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추세의 끝은 아니다. 조금은 더 간다. 그리고 추세가 끝나는 거는 기준금리 수준이 부담스러운 수준에 올 때, 잠재 성장률에 가까워질 때, 그때부터 바로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아직 그 시기까지는 조금은 시간이 남아있지 않냐. 네. 이렇게 해서 제가 준비한 내용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